안녕하세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모토로 과학드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제 채널에서 보셨던 영상들은 어떤 식인종 관련 컨텐츠나 아니면 공룡 혹은 동물과 식물 혹은 인체와 관련된 생명과학 컨텐츠나 지구과학 컨텐츠를 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로서 주로 팟캐스트 같은 그런 라디오 같은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과학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동영상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책으로 다시 재제작해가지고 또 대중들에게 과학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만 그 컨텐츠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쪽에 그 컨텐츠를 확장을 시켜서 다른 국가권의 대중들에게 과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학자들이 기존에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다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한 연구들을 대중들이 조금 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원숭이는 왜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진화라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무조건 이 그림이 뜨기 마련이거든요.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꼬리가 없기 때문에 원숭이는 아니고 사실상 침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침팬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뭐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진화의 경로를 거쳐가는 그림들이 굉장히 익숙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하면 이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게 진화라면 왜 저기 있는 침팬지가, 지금의 침팬지가 우리 지금의 우리 인간으로 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당연히 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진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화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먼저 의문의 발단이 있는데요. 지구상에는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바닷속에서도 생명이 살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도 있고, 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맹수도 있고, 또 수많은 식물들도 있고, 세균도 생물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의 사람들은 생명관이 어땠냐면, 여기서 보이는 그림이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그림인데요. 수많은 종들이 이미 어떤 창시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단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종들에는 계급이 있고 그 종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시각이 완전하게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이게 바로 과거의 생명관이고 이제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어떤 그 수많은 종들이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의 맨 위에는 지금 우리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자리 잡은 생물들은 저 계단을 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즉 예를 들면 뭐 곤충이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침팬지나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종이 그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185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그러나 한 과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과학자가 다들 누군지 아실 텐데요. 바로 찰스 다윈이죠. 종의 기원을 출간한 과학자이자 진화론을 창시한 그런 과학자인데요.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나왔는데 무려 6판까지 개정이 됐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기 전에 다른 과학자들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진화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 종이 변화한다는 개념이 마치 내가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어떤 과학 이론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윈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그 내용을 알려면 먼저 다윈의 여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윈은 1831년부터 1836년까지 약 5년 동안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 각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동물들을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뼈대나 화석 같은 거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표본을 만들어서. 다윈은 진짜 기록의 왕이었어요. 770쪽의 일기를 썼고 비그로 항해를 하는 동안 1383쪽의 지지랑 노트를 필기를 했고 거의 4,000종에 달하는 동물들의 뼈나 가죽 표본 등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탐험을 하는 5년 동안의 과정에서 다윈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장 유명한 일화죠.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더니 되게 다양하게 생긴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지인들한테 물어본 거죠. 저 새가 뭡니까? 뭔데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다양하네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현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 저거는 핀치새라는 다 같은 종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윈이 봤을 때는 그 종의 생김새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다윈이 어떤 생각에 미치게 되냐면 아, 핀치새가 어떤 한 종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각기 다른 종들로 변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리가 굉장히 뭉툭한 핀치새는 어떤 단단한 씨앗 같은 거를 깨먹기 위해 부리가 뭉툭해지게끔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리가 뾰족한 핀치새는 곤충 같은 것들을 잘 잡아먹기 위해서 부리가 뾰족하게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윈은 기존에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 종은 변화하지 않고 계급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종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종이 왜 변화할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화를 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윈은 그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탐구하던 과정 중에 자연계가 아닌 인간에 의해서 종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다윈만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아니고 당시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던 현상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비둘기를 새로운 품종의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머리에 굉장한 신기한 깃털이 달린 비둘기를 육종하거나 아니면 부리 모양이 기존의 비둘기와는 전혀 다른 비둘기를 육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고위 관료층의 문화이자 트렌드였거든요. 다윈은 거기서 힌트를 얻죠. 아, 굉장히 이상한 비둘기들을 계속해서 교배해 나가면 처음의 비둘기와는 완전히 다른 비둘기가 나올 수 있는구나. 그러면 비둘기도 이렇고 또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야생의 옥수수예요. 그런데 옥수수 씨앗이 큰 것들만 인간이 계속해서 육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옥수수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서 옥수수를 개량해 나갔다면 인간이 종을 변화시켜 나갔다면 그럼 자연도 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 거죠. 그러면 자연이 어떤 원리로 종을 변화시키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종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개체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인간이지만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같은 인간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같은 종이더라도 모두가 다르다.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은 일종의 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개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천적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새가 초록색 벌레만 골라 잡아먹고 있죠. 즉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초록색 개체가 아닌 변이, 즉 여기 그림에서는 황토색 벌레겠죠. 황토색 벌레.
그럼 세게 잡아먹히지 않는 벌레들이 더 생존에 적합하겠죠. 그럼 세 번째 그림처럼 녹색 벌레들은 새한테 다 잡아먹히고 황토색 벌레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황토 색깔을 가진 유전자는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에서 생존을 했으니까. 즉 다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종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화고, 진화는 어떤 원리부터 비롯되냐면 자연계 내에서는 같은 종이더라도 변이가 있고, 즉 다양하게 생긴 개체들이 있고, 그 개체들은 자연의 적합도가 모두 다르다. 어떤 개체는 새한테 잘 잡아먹히는 색깔을 지니고 있고, 어떤 벌레는 새한테 잘 잡아먹히지 않는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새한테 다 잡아먹히는 색깔을 지닌 벌레는 모두 다 생존해서 도태되고, 새한테 잘 잡아먹히지 않는 색깔을 지닌 벌레만 그 색상을 계속해서 대물림을 한다. 그러면 종은 처음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개체들이 그 자연계 생태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환경에 의해서 적합도가 달라지고, 그럼 거기서 살아남은 개체들만 그 유전자가 대물림이 된다. 물론 다윈은 유전자란 개념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 개체가 가진 유전적 속성이 그 후대로 대물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물림이 되면 그런 생존하게 된 개체들의 유전자만이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먼저 변이라는 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변이라고 하면은 뭐 돌연변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쁜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변이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완전한 우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이 재밌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태평양 쪽에는 핀지랩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원주민들이 이제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살고 있는데 1775년에 이 섬에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확히 한 20명 정도만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20명이 대부분 완전 생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 생명이란 뭐냐면 보통 정록 생명 하면은 녹색과 적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정록 생명이라고 하는데, 완전 생명은 거의 사물이 대부분 흑백으로 보이는 게 완전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 이 섬에 완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10%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을 보면 완전 생명의 비율은 0.003%거든요. 그렇다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비율을 가진 개체들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거는 태풍 때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완전 생명이었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게 되면서 지금 이 섬에는 무려 10%의 완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변이는 어떤 자연재해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아주 우연히 선택이 되는 것이고, 좋고 나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변화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세포가 분열하면서 유전자가 교차되면서 변이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우연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은 없고, 그 완전한 우연이 어떻게 대물림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물고기일까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게. 자,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개체의 정체는 바로 민물조개입니다. 조개. 진짜 물고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는 민물조개가 오랜 시간 변이가 쌓여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민물조개인데 이 안에는 민물조개의 알과 유생들이 자라고 있는 보육랑입니다. 보육랑인데 이게 왜 이런 형태로 진화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진화하게 됐다면 이런 변이가 분명히 생존에 적합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변이, 적합도, 대물림이 진화의 3요소인데, 여기선 이 민물조개에서는 이렇게 생긴 보육랑의 변이가 일어났고, 그런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잘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대물림 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변이가 왜 잘 살아남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진화에서는. 그러면 이런 변이가 왜 잘 살아남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볼게요. 민물조개가 이 보육랑을 신나게 흔들면 이를 먹잇감으로 착각한 큰 물고기들이 접근하죠. 그리고 물고기가 보육랑을 콱 무는 순간 이렇게 수많은 조개 유생들이 터져나와 물고기에 들러붙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이게 조개인데 마치 물고기의 모습을 해서 다른 물고기가 그거를 탁 잡아먹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왜 그러면 이 민물조개는 그런 형태를 한 녀석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면은 말 그대로 이 민물조개는 강가에 살고 있는데요. 강은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1세대가 성장해서 알을 낳고, 근데 이제 2세대의 알을 번식하게 되면 물살 때문에 저기 하루쯤에 이렇게 떠내려가요. 그리고 또 2세대가 여기서 번식하다가 3세대를 낳으면 3세대는 또 알과 유충이 물살의 흐름에 의해서 또 하류 쪽으로 밀려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개는 민물조개잖아요. 그래서 강에서만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세대, 4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류로 떠내려 가다가 만약에 바다까지 가게 되면 이 민물조개는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류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변이가 있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거슬러 올라갔냐 하면, 아까 민물조개가 물고기처럼 생겼었잖아요, 그 보육랑이. 그러면 다른 큰 물고기가 그 보육랑을 탁 터뜨리게 되면 보육랑에서 아까 하얀 가루 같은 게 이렇게 흩뿌려져 나왔는데, 그 가루들이 바로 이 민물조개의 유생들이거든요. 이 유생들이 확 물은 그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게 돼요. 그럼 이 물고기는 뭐 하류가 될 수도 있고 상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아가미에 붙었던 유생들은 떨어져 나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하류로 내려가지 않고 상류에서 계속 번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민물조개가 그렇게 생긴 보육락을 가졌던 이유는, 그런 변이가 어떤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기 쉽게끔 보였고, 그런 변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고, 그런 변이가 대물림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구나. 그런 변이를 가지지 못한 개체들은 다 중간에 멸종을 했겠구나, 사라졌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민물조개가 처음에는, 최초의 조상종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그런 변이가 조금씩 누적이 되면서 종이 변화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진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진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죠. 즉, 자연적으로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변이가. 자연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변이들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나뭇잎 여치라는 건데요. 여치의 등판이 진짜 나뭇잎이랑 똑같죠. 심지어 저 애벌레가 갉아먹은 자국까지 진짜 똑같이 의태를 했습니다. 이 여치의 조상종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치의 조상종 중 일부 중에 조금이라도 나뭇잎이랑 비슷한 개체들, 나뭇잎처럼 생긴 등판을 가진 개체들이 분명히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연적으로 그런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리고 그런 변이를 가진 개체들은 분명히 잘 살아남았을 겁니다. 적합했겠죠, 생존에. 그리고 그 적합한 변이들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고 누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바뀐 전혀 새로운 종의 여치가 진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여치의 조상종은 그냥 평범한 여치, 우리가 아는 여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변이가 발생하고 그런 변이가 생존에 적합한 것들만 살아남고, 또 그런 변이가 대물림돼서 누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종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중간 과정에 속한 종들은 어쩌면 그냥 멸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여치는 바로 이런 모습의 여치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조상종이 한 번에 이 여치로 뿅 하고 점프를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수많은 변이와 대물림을 통해 조금씩 그 모양새가 변화되어 왔고 지금의 여치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이 한 번에 툭 하고 변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에 거쳐서 변이를 거쳐서 그 변이가 누적돼 와서 종이 변화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변이가 발생하고 생존에 적합한 변이가 살아남고 그런 변이가 대물림돼서 종은 변화하는데 어떤 일직선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지치기 형태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가지치기가 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진화론을 하면 일직선상의 진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왜 침팬지가 인간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윈을 조롱을 했어요. 야, 당신 말대로 침팬지로부터 인간이 진화해 왔다면 왜 지금의 침팬지는 인간이 되지 않냐라고 반문을 했죠. 근데 다윈의 생각은 달랐어요.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 다윈은 침팬지에서 바로 인간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 어떤 가지의 중심쯤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어떤 가지는 침팬지로 분화돼 나왔고 또 어떤 가지는 인간으로 분화돼 나왔고 또 어떤 가지는 고릴라로 분화돼 나왔고 그렇게 가지치기 형태로 진화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왜 지금의 침팬지가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한 부분은 진화가 저런 나뭇가지의 형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직선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말의 진화입니다. 지금은 교과서가 바뀌어서 이런 그림이 실려있지 않는데 옛날 교과서를 보면 진화론을 다루는 파트에서 말이 저렇게 일직선상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그려놓거든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벌어지냐면 자, 맨 처음 종을 A, 그 다음 두 번째를 B, 그 다음 C, 그 다음 뭐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벳 기호를 매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A가 B로 변한 것 같고 B가 C로 변한 것 같고 C가 D로 변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침팬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말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다윈의 생각은 뭐였냐면 바로 이 가지 모양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말에 공통 조상이 있었고 수많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어떤 종은 중간에 뚝 대가 끊겨버리고 어떤 종은 살아남아서 또 가지치기를 하고 또 그 가지치기 한 종 중에서 어떤 종은 중간에 대가 끊겨버려서 지금의 말은 에쿠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가지치기를 다 배제한 채 가지치기의 어떤 한 가지들만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일직선상으로 보여줘 버리면 마치 이 가지는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의 줄기만 남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A라는 말이 B라는 말로 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왜 침팬지가 사람으로 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진화는 일직선상이 절대 아니라 바로 나뭇가지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그 침팬지가 왜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영장류와 유인원의 진화의 나뭇가지인데요. 보시면 나무 줄기가 쭉 이어져 나오고 그 줄기로부터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이 갈라져 나오죠. 저기 보시면 오랑우탄이 어떤 한 줄기에서 갈라져 나오고 또 그 공통 조상에서 침팬지가 갈라져 나오고 고릴라가 갈라져 나오고 마지막엔 인류가 갈라져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화의 진짜 참 모습입니다. 일직선상이 절대 아니죠. 나무가 자라나면서 수많은 가지치기를 하고 그 가지치기 자체가 바로 진화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가지에서 절대 도약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는 오해, 즉 침팬지나 원숭이가 왜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 지금 인간이라는 진화의 나뭇가지가 있고 저 또 오른쪽을 보시면 침팬지와 보노보라는 진화의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나뭇가지에서 인간이 있는 나뭇가지로 왜 점프를 하거나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나뭇가지끼리는 절대 이어지거나
저 나뭇가지에서 한 나뭇가지로 도약하는 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진화론은 틀린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아주 지구 초창기에 생명체가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진화의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한 부분을. 자, 여기 보세요. 이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 끝끼리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시나요? 나뭇가지 끝끼리는 절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는 그냥 한 지점에서 계속 뻗어나갈 뿐입니다. 지금 저 중간에 보이는 공룡 그림이 근데 저 공룡이 있던 나뭇가지는 소행성 충돌로 그냥 나뭇가지가 뚝 끊겨서 더 이상 생존하지 않고 멸종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공룡 중에 아주 일부가 새로 진화하는 진화의 나뭇가지를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시면 벌드라고 보이시죠? 공룡 중에 아주 작은 수각류들의 일부가 지금의 새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지금 포유류도 보시면 진화의 나뭇가지들끼리 절대 이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해서 계속 다른 가지들로 가지치기를 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끼리 이어지는 법은 없기 때문에 침팬지가 속한 진화의 가지에서 인간이 속한 진화의 가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화의 도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결국 이 진화의 나뭇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은 모두 공통 조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안데르탈인과 악어의 공통 조상은 저기 수백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어떤 작은 파충류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파충류와 양서류의 공통 조상은 또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떤 단 하나의 공통 조상이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다윈의 생각이었고요. 그 단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지금의 수많은 가지로 뻗어나온 게 바로 진화다. 그래서 맨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물음, 지구에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는가? 바로 변이가 일어났고 적합한 변이들이 살아남았고 그 적합한 변이들이 살아남아서 대물림이 되면서 종이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새로운 종들이 바로 지금의 수많은 생명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는 왜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한다면 그 진화론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 나뭇가지가 계속해서 가지를 쳐 나갈 뿐 나뭇가지들끼리는 이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그 질문이 아마 해결이 되셨을 겁니다. 침팬지나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지 않는 건 진화가 정말 자연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화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